과민성 방광이라는 건 요로감염이 없고 다른 어떤 신장이나 어떤 우리 방광 쪽에 명백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런 절박성 요실금에 있든 없든 간에 네. 요절박이라고 해서 갑자기 요일을 느끼면서 아. 소변이 마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야 돼요. 화장실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렇군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빈뇨와 야간뇨, 그러니까 소변의 횟수가 굉장히 작고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자꾸 잦은 소변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꼭 그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실수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소변 보러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한 경우, 그다음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이 소변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다든지 이러면 아 내가 과민성 방광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게 네네. 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네네. 이분의 증상이 혹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소변을 하루에 10회 이상을 보시고 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병원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검사를 했더니 또 이상 소견은 없다고 나오더래요. 네네네네. 이런 경우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냥 듣기만 해도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그 요일을 느끼면서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거 아까 네. 전에 말씀드린 요절박 증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소변이 너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서 소변을 다 보진 않더라도 네. 이제 뭐랄까 실금 이렇게 지린다고 표현하죠. 그런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야간요 밤에 자꾸 소변을 보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우리가 과민성 방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가요? 이제 이 과민성 방광 증상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죠. 어디 그렇죠. 감염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환자의 삶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 자체가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다든지 그 환자분들은 어떤 장소에 가면 화장실 위치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요. 네네.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의 화장실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소변의 횟수가 막 점점 잦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밤에 그러니까 수면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업무 능력도 당연히 저하되고요. 정신적으로는 이게 지속될수록 우울증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돼서 대인기피 증상까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도 네네네. 이 방광 자체가 과민성이신 것 같은 게 네. 어떤 서울에서 지방만 가게 되면 네. 불안하셔서 자가용으로 이렇게 자가 운전을 못 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도 잘 못 타겠고 아. 이런 얘기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네네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화장실을 못 갈까 봐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네. 하시던데 이 분도 좀 네, 그럴 수 있죠. 증상이 네. 맞는 건가요? 네, 이제 막 들었을 때 이제 그 진료를 한다면 그분이 네. 왜 지방을 가야 되는지 아. 나중에 이제 강의 뒤에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 불안의 근원을 자꾸 네. 이제 소변 보는 걸로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상태에서 소변이 마려운데 그때 화장실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그 요인보다는 내가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럼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어떻게든 화장실이 있어야 내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최초의 사건이 있을 거고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원장님, 이 다른 질환보다도 이 증상이 심할 때 방광성 질환이 좀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치료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양방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인지행동 치료랑 약물 치료를 항상 병행을 해요. 물론 이거 한방도 마찬가지인 네. 부분이지만 양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약제는 이제 부교감 신경 억제제.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항진돼 있을 때가 편안한 상태일 경우 우리가 보통 소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콜
콜린젤을 굉장히 주로 많이 쓰고요.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제 체질침 치료라든지 체질약 치료, 그다음에 심리 인지 치료 이렇게 병행을 하고 특히 이제 봉침 치료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방광이라든지 허리 쪽에 주로 작용하는 척추신경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네. 봉침을 주로 사용하고 아랫배에 우리가 이제 하초 쪽과 관련돼 있는 혈자리에다가 주로 봉침을 많이 사용했을 때 이제 소변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군요. 뭐 봉침, 뭐 침, 그다음에 침, 체질침, 그다음에 체질침. 체질약. 네. 그래서 체질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처방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체질침을 놓는 게 뭐 그런 혈자리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네. 환자들마다 심리적 요인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과민성 방광 자체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염증이 자주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 쪽에 아니면 어떤 질염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하초 생식기 계열의 원래 또 염증이 많으신 분들에 따라서 또 체질침 치료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밤에 또 소변을 자주 보는 네. 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 그런 게 있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우리가 처방이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들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증상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증상 같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질침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처방으로 침을 놔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질약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가적인 어떤 증상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원인 자체가 한방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침자리와 아래쪽 침자리와 그다음에 척추신경이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재생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봉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심리치료와 인지치료, 행동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을 때 이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기가 길지 않고 네. 뚜렷하게 어떻게 뭐 사람들이 많은 있는 곳에 정말 소변을 지렸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 빨리빨리 치료가 잘 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군요. 드라마틱하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죠.